쉬었으니까 우리 일단 15페이지 펴두시고 우리 학개론 내비게이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론에서 첫 번째 부동산 학의 이해를 보고 두 번째 개념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번째 분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토지 하고 이제 건물 있는데, 우리 먼저 아까 토지 봤습니다. 토지, 그죠? 그 토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목을 봤어요. 지목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법률이 정한 이름인데 그게 몇 개 있다? 28개 있다. 그 28개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가 전, 답, 과, 목장용지,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제, 수, 공, 채, 원, 종, 사, 묘, 잡까지 딱 지목이 딱 28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운 게 두 번째 용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용도 지역. 여러분, 용도 지역은 몇 개로 나눈다 그랬죠? 4개로. 4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다시 또 4개로 나뉜다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맞죠? 다음 세 번째 부동산 활동에 따른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빈지, 비치 욕하는 거 이런 거 말고 후보지 하면 상호간, 우리 이행지 하면 내에서, 그리고 선화지는 고압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 소지하면 예전부터 개발되기 이전에, 그걸 우리 어떻게 배운다? 소지섭은 옛날부터 잘생겼다. 우리 그렇게 배우겠죠? 그럼 뭐 대지나 택지도 있고 우리 부지도 있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토지까지 다 봤어요. 토지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다? 건물인데, 건물은 건물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다? 주택이다. 아셨죠, 여러분? 그럼 이제 주택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거 지우고 가볼게요. 자, 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란, 여러분, 주택이 한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천자문 할 때 보면 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입니다. 여러분, 집주, 집을 사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택자도 집택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면 그냥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우리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래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우리 어떻게 나눈다?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알아봐야 되는데, 단독, 홀로독, 약간 혼자 산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비해서 한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뭐냐? 함께 공자를 씁니다. 함께 공, 무리동. 이래서 같이 산다, 여러 세대랑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 명이 소유가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가능한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주택.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는데 이 한 개 동에 여러 사람이 살죠. 그러면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겠네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단독주택은 이렇게 여기 문도 살짝 달아줄게요. 이렇게 문도 살짝 달아두면 단독주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게 단독주택으로 생각합시다, 우리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면 이거는 1인 소유만 가능하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의 차이가 뭐다? 1인 소유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여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먼저
단독주택을 알아볼 것 같지만 우리는 공동주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외워서 나머지는 뭘로 하자? 단독주택으로 처리해버리자 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생각하면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윤수일의 아파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윤수일의 아파트도 알지만 로제님의 아파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5층 이상입니다, 여러분. 5층 이상 나오면 아파트인데 이걸 쉽게 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어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딱 켰는데 로제님의 아파트가 딱 뜬 거예요. 우연치 않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소리를 딱 듣다가 보니까 그 노래 구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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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 5자를 따와서 보면 5층 이상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잠깐 노래가 잠깐 그렇긴 한데 제가 잘 부르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로제님 아파트 보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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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층 이상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나와 있는데 연립주택의 정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배워야 되는데 모두 다 66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만 660제곱미터를 어떻게 한다? 초과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연초라고 외울 겁니다. 연초. 우리 2025년 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연초하니까 바로 웃으시네요. 연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연초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건,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었는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4층은 4층인데 4계층입니다. 이번 시험에 4층으로 나왔어요. 와, 너무 심하죠? 교수님들? 저 개를 빼먹었다고, 그죠? 그냥 틀리게 내버렸어요. 여러분, 층수는 4계층입니다. 지금 5층 이상 나왔고 4계층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 볼 건데, 다세대 주택은 특징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우리 연립은 초과한다 그랬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하다. 그래서 연립만 예외니까 연립은 어떻게 보자?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연초라고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연초. 우리가 첫 번째 외울 거 연초입니다. 연초.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4계층. 우리 공동주택 도로대는 어떻게? 아파트는 로제님의 아파트 생각하면 어허 하면서 5층 이상 하고, 나머지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숙사도 들어가는데 기숙사는 딱히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주택의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을 어떻게 배울 거냐? 제가 이렇게 앞글자를 다 따놨죠. 앞글자. 공동주택은 우리 아연, 다세, 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울 거, 첫 번째로 외울 거, 연립주택은 연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연초라고 외우고, 두 번째 공동주택은 어떻게 외운다? 아, 연, 다세, 기. 우리 외울 거 두 가지 늘었습니다. 아연, 다세기 하면 공동주택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연초.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연초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시간의 연초, 2025년 연초, 이제 곧 2026년 연초에 다가오게 되죠. 아셨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딱 트이는 게 숫자가 다 660 보이고 3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래서 공동주택은 5, 4, 3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부터 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단독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안 외울 거예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외워서 단독주택을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단독주택 내부에 있는 것만 살짝 포인트별로, 얘네들은
우리가 인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봤을 때 옳은 지문은 옳게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옳은 지문은 계속 옳게 나와요. 틀리게 잘 안 나와요. 10년에 진짜 한 번 나올까 말까? 틀리게. 진짜 15년 가야지 조금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다 옳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단독주택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 뭐 당연하죠. 단독주택이니까 여러 세대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 하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세대는 어때요? 아빠, 엄마, 아들, 딸하고 다시 또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세대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다중주택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중주택의 예시가 어떤 거냐면 고시원, 하숙집 이런 거예요. 근데 고시원, 하숙집이 어때요? 1인 소유잖아요. 1인이 소유하는데 남들에게 그냥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 특징 한번 볼게요. 학생 또는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거예요. 그죠? 고시원이나 하숙집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해요. 그렇죠? 다음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맞죠? 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일러를 갖고 와서 끓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일반 가정집에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있는 거. 그런 걸 취사시설이라고 하니까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이 차이예요. 아시죠? 다음으로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아까부터 똑같죠? 우리 싹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초과하는 애 하나 있다. 그죠?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 아까 뭐라고 외웠죠? 연초. 이렇게 외우셨죠? 자, 다음으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좀 낮습니다. 3계층입니다. 3계층. 요게 포인트예요. 단독주택의 포인트는 한데 3계층 이하입니다. 싹 다 3계층 이하. 아시죠? 다중주택은 여기까지 보고 그럼 다가구 주택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똑같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럼 얘 보지 마라 그랬죠? 그럼 다음으로 층수는 뭐다? 똑같이 위에 다중주택이랑 3계층 이하다. 아셨죠? 자, 특징은 요게 별표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세대수는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된다. 아셨죠? 우리 이거 19세대 이하 안 해올 수도 있는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전체를 통틀어 봐도 660이랑 19가 나오는 데는 여기 다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교주는 누구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최승이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교회를 가셔도 되고 뭘 해도 되지만 이 강의를 들을 때만큼의 교주는 누구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교주는 누구다? 최승이다. 아셨죠, 여러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공간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총리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 그런 거 있죠.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기억이 나시죠? 660제곱미터를 싹 다 쓰는데 초과는 누구다?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 걔는 초과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어떻게 본다 그랬죠? 아연 다세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주택.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쪽에 화장실을 쓸 수 있는데 구분 소유를 해버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급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화장실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되니까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장수명 주택 보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여러분 이거 보면 좀 기억나는 광고 있지 않나요? 별이 5개. 장수 옥돌침대 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겠죠, 여러분.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수명 주택 보면 별이 5개. 장수 옥돌침대 기억하시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가 됩니다. 아시죠? 다음으로 기타 주택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부동산 특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깐 내비게이션 타임 잠깐 갖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회를 지나서 개념을 지났고 아까 이제 분류를 다 했습니다.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죠? 이제 마지막 특성입니다. 특성은 특성인데 건물의 특성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토지의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부동성, 두 번째 부증성, 세 번째 영속성, 자, 네 번째 개별성, 다섯 번째 인접성. 자,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으로 가면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자, 그리고 용도의 인문적 특성의 두 번째는 병합 분할이 있고, 세 번째 가면 위치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부동산의 특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5페이지부터 밑줄 잠깐 긋고 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밑줄 긋기 전에 건물의 분류에 별표 하나 치시고 1번 단독주택의 단독주택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 다중주택의 양가로 1번 거주인 조건 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좀 길게 긋죠, 이번에는. 양가로 2번 주거 형태 보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여기까지. 그리고 옆에 보면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네, 것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양가로 3번 면적 및 층수에 보면 다중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밑에 와서 층수가 3개층 이하. 여기까지 다 끄셨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가셔가지고 다가구 주택 보면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밑에 와서 층수가 3개층 이하. 그리고 양가로 2번 세대수 보면 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 19세대 이하 거주 나오는 거 다가구 주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2번 공동주택에 가면 아파트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보면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우리 연초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아니지. 답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고, 기숙사는 뭐 딱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을 아연 다세기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자, 3번 기타주택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밑에 내려와서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장수명 오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17페이지 펴두시고 부동산의 특성 로마자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별 3개 치십시오. 중요합니다. 별 3개 치시고 우리 그럼 이제 부동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특성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이 일반 재화와 달리 우리 다르죠?
우리 겨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 있냐면 붕어빵 이런 거는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왜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윗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오래돼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맞잖아요. 붕어빵이 다 붕어빵이지 뭐. 안에 그 슈크림하고 팥하고 그런 거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생김새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막 찍어낼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은 그러한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이는 크게 아까 보셨죠? 자연적 특성이랑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동성. 부동산이랑 이름 비슷하죠? 부동성, 부동산. 자,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가 아니부,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움직이시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어릴 때 모래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그게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모래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비이동성입니다, 여러분. 비이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택배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만약 이렇게 뭐 바디워시나 뭐 샴푸가 부족하다. 그럼 택배 시키면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부동산은 그렇게 택배를 시켜도 오질 않아요. 직접 보러 가야 돼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볼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의자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음으로 볼게 토지는 유형 그대로 운반할 수 없다. 제가 택배 말씀드렸죠? 운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봐야 될 게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3대 500을 치더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 그림이 또 하나 그려져 있네요. 자, A시에 B구랑 C구가 있고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습니다. 1번지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봤네요. 주거지역, 지목이 돼. 상업지역, 지목이 돼. 3번지, 농림지역이라서 답입니다. 여러분 답 기억나시나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나 왕골 같은 걸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죠. 답. 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격. 2020년도 하고 2025년도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300만짜리가 580만 원이 됐네요. 이야, 살만하네. 그죠? 주거지역. 자,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서 제가 가격을 더 높게 썼습니다. 300만짜리가 700만 원이 되었어요.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답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이따 볼 텐데 50만짜리 땅이 25만 원 됐어요. 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동성이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그리고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위치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부동산 현상이, 우리 부동산 현상이 뭐라고 했죠? 부동산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연구 대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그렇죠? 부동산 현상이 지역화, 국지화. 여러분 국지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라고 보시는데 바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 7월이나 8월쯤 되면 뉴스에 국지성 호우 뜨죠. 국지성 호우. 그럼 그 국지성 호우가 뭐냐?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짧게 단시간 내에. 그죠? 그러면 그 지역이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국지라고 하는 거예요. 국지.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A시에 B구에서만 토지의 가격들이 올랐죠. 그죠? 맞죠? 300에서 580이 올랐고 300에서 700으로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A시 C구에서는 가격이 반대로 내려버렸네요. 지역마다 다르네요. 일부 지역마다 특정 지역이 한정돼서 국지적으로 일어났네요. 그죠? 부동산 현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 우리 지역 분석이 뭐냐면 A시에 B구하고 C구가 있구나 라고 보고 가격 수준이 B구는 올랐는데 C구는 내렸구나 까지 보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여러분. 깊게 디테일하게 농림지역의 답이네까지 보지 않고 상업지역이네 대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시에 어떤 구가 있고 가격 수준이 어떻다까지만 보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근데 그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임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임장, 현장에 임한다. 현장에 가서 직접 부동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D구가 있어요. D구랑 C구랑 이렇게 10km 차이가 나요. 근데 D구랑 B구랑은 20km 차이 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D구에 살고 있는 제가 농림지역의 답을 보기 위해서, C구에 있는 농림지역의 답을 보기 위해서는 10km를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임장 활동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아까 그랬죠. 택배 시키면 오는데 우리 부동산은 반대로 가야 된다고.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음으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가격이 오른 지역과 가격이 내린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 한번 살짝 설명드릴게요. 외부 효과는 토지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효과 중에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좋은 효과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나쁜 효과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 효과로 합니다. 이 외부 효과는 사장 정책론에서 조금 깊게 다루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 B구에는 이렇게 공원이 들어왔어요. 2025년에 저기는 공원이 들어왔고 여기 논농사 짓는 땅 옆에는 매연을 뿜는 공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매연을 뿜는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실익이 없죠. 그러면 땅을 팔겠죠. 땅을 팔면 너도 나도 팔면 가격이 막 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기는 공원이라는 아주 사람들에게 도심에 필요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거의 2배씩이나 올랐어요. 이런 차이가 뭐다? 우리 외부 효과라고 한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 자, 토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움직이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세금을 내겠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취득할 때도 취득세 내죠. 보유하면 보유세 내죠.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죠? 양도 누군가에 넘기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 A시는 B구하고 C구에 있는 이 몇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에서 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필지도 자꾸 쓸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동성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페이지에 잠깐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밑줄을 안 긋고 가면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연적 특성은 다 긋고 가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1번 부동성 나 내용에 보면 부동성은 물리적인 위치가 고정, 지역화 또는 국지화. 옆에 보면 외부 효과가 발생. 자, 두 번째 줄 보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을 필요. 옆에 지역 분석의 근거. 잘 걷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줄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 여기까지 보고 부증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증성 들어왔습니다. 부증성. 증자가 증가할 증인데 부가 앞에 붙어서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증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왜 광고 같은 데 보면 10초 이상 이렇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비생산성. 제가 아까 붕어빵 가지고 말씀드렸죠. 찍어낼 수 없어요. 붕어빵처럼 토지는. 자, 첫 번째 비생산성. 두 번째 비증가성.
뭐 부중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면적의 유한성. 유한, 한계가 있다 해서 유한입니다. 아셨죠? 면적이 유한해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을 사서 옆에 있는 땅이랑 합쳤다.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적으로 늘어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조금 힌트를 줬습니다. 지구라고. 자, 네 번째, 수량의 고정성. 늘어나지 않는다.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정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풀어서 제가 쓰긴 썼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라고 보면 왜라고 제가 적어놨죠. 지구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2배가 되지 않는 이상 물리적인 양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지구가 커지면 토지가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지구가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토지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정성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수요와 공급 요 파트에 나와서 해야 될 건데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알기 쉽게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살짝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중성의 내용입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우리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라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고정량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두 번째, 따라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고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게 첫 번째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두 번째, 비탄력적이다. 이 비탄력적이다. 뭔지 모르겠어요. 탄력적은 뭐 좀 알 것 같은데 비탄력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파는 가게의 사장님입니다. 붕어빵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3개 1,000원이었거든요. 요즘 제가 여기 앞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3개 2,000원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슈크림빵 좋아해가지고 가끔 슈크림 먹고 싶긴 한데 살을 빼야 돼가지고 잘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붕어빵 가게 사장님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팔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사장 주인인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싶을 테니까 그런 관계에서 나온 게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팔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팔아봤자 이거 남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팥이 얼마고 가게 월세가 얼마고 기계값 나가고 이러니까 남는 게 없네. 안 팔아야겠다. 장사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거기서부터 첫 번째 출발하고 두 번째, 우린 그걸 유식하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우리는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공급 곡선, 쉽게 말해서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냥 나타냈는데 그걸 좀 우리 어떻게 교수님들이 우리 좀 멋있게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붙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거, 요 왼쪽부터 볼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X축, Y축 조금 기억나시는데, 제가 인모특각 때는 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세로축은 우리가 가격이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격, 살짝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축은 수량으로 할 거예요. 수량으로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양, 몇 개 살까? 우리 새우깡 몇 개 살까? 먹태깡 몇 개 살까? 할 때 그 양이에요. 아셨죠? 자, 첫 번째로 볼 게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부중성의 개념에서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거, 물리적 공급 곡선이 공급 S자로 표시합니다.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일자로 되어 있어요. 수직, 직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이렇게 직각 90도 아시죠? 그렇게처럼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양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이 10개면 10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10개에서.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비탄력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하고 오늘 참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고무줄 아시죠, 여러분? 고무줄. 고무줄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면 쭉 늘어나죠. 스판. 우리 바지가 늘어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판. 보면 옆으로 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가로로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쭉 늘어나요. 그런데 종이는, 여러분 이게 종이 볼게요. 종이는 안 늘어나요. 그냥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고무줄은 어떻게? 많이 늘어난다. 우리 밴드 같은 거, 운동하시는 분들 밴드 같은 거 이렇게 쭉 하면 늘어나죠. 그게 뭐다? 탄력적입니다. 늘어나는 게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비탄력적은 안 늘어나요, 여러분.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우리 이제 유연성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안 늘어나시는 분들 있죠. 그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됐다. 그죠? 자, 그러면 비탄력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국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첫 번째 가격 1, 가격 1, 가격 2라고 표시는 제가 해뒀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로축이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양옆으로 갈 생각을 안 하네? 그죠? 양옆에 빨간색이 없어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탄력성이 고무줄처럼 옆으로 쭉 늘어난다 그랬는데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면 얘는 뭐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탄력성 할 때 고무줄 생각하셔요. 고무줄. 고무줄처럼 안 늘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딱 이렇게 돌처럼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자,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탄력적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오늘 할 일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앞으로 뭐 영속성 있긴 한데 요거 이해하셨으면 오늘 정말 제가 100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 다음 또 부중성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P하고 Q 봤으니까 이제 공급 곡선까지는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격이 여기 있고 수량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 자, 우리가 다시 붕어빵으로 가가지고 우리 붕어빵 살 때 앞에 사람이 많은 적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 더 거기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붕어빵 얘기하니까 붕어빵 먹고 싶긴 한데. 자, 그러면 내 뒤에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붕어빵을 먹으려고.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교수님들이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하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오늘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첫 번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요는 조금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제가 그건 뒤에서 2장에서 깊게 할 텐데 그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제가 말한 붕어빵 이야기로. 자, 내가 왔는데 내 뒤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붕어빵 사장님은 혼자예요. 혼자.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아까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붕어빵 사장님이 사람이 많이 나네? 뭐 내가 돈을 올려도 계속 사 먹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격을 올린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가격이 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였는데 1번이었는데 두 번째 상승해가지고 가격이 요만큼 올랐어요. 이렇게. 조금 이해되시죠? 조금 그래프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봐야 될 게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요. 붕어빵 사장님은 몇 명? 한 명 알바생 안 써요. 혼자 다 돈을 벌어야 돼서. 자, 그래서 따라서 지대 지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대가 뭐냐? 땅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월세나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땅을 빌리는 대가를 우리 지대라고 하고 지가는 땅의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올랐을 때 팔아도 되잖아요. 땅을 팔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점점 제가 1개, 2개 수요를 2까지만 표시했지만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최유효 이용의 근거랑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이거 다 치우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2개를 그릴 거예요. 토지 1, 토지 2. 자,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정 10층까지 가능. 자, 토지 1, 2 둘 다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토지 2는 사람이 1층까지밖에 안 지었어요. 근데 토지 1은 이렇게 10층까지 짓고 나 땅이 좀 더 부족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해서 지하도 했어요. 지하. 그러면 이제 볼게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에서 이 집약화가 뭐냐면 모을 집자를 써서 모은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은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높이 고층 빌딩처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중 토지 1, 토지 2 중 어떤 게 집약화일까요, 여러분? 자, 2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첫 번째가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고 하셔야 돼요. 잘 모아놓고 위로 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최유효 이용의 근거예요. 최유효 이용, 제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층만 지었으면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 있는 토지 1번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요. 사람들이 나 저기 편리해라고 하면 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기에 사람이 몰리면 저기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도 잘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층까지 지었으면 월세도 많이 받고 지하 주차장에 뭐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낼 수도 있죠. 30분 이상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부증성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부증성의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눌릴 수 없다는 부증성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인문적 특성을 살짝만 한번 볼게요. 자, 경제적 공급, 용도적으로 이용을 전환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뭐지? 용도의 다양성 안 배웠어요, 선생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죠. 예시에 보시면 공유수면. 공유수면이 뭐냐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바다, 하천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바다나 하천에다가 흙을 다 집어넣어서 땅으로 다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다져가지고 우리가 택지를 조성했다고 하면 물리적 공급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한번. 물리적 공급이 아닌 거예요. 왜? 왜냐? 한번 볼게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왜? 지구 자체를 토지를 보면 바닷속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땅이에요, 땅. 땅 위에 그냥 물이 있는 것 뿐이지 거기다가 흙 뿌렸는데 그게 뭐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난 거냐? 아까 지구의 자체가 2배 이상 커지지 않으면 양이 안 늘어난다고 그랬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부중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물리적 공급은 아니고 용도적 공급만 된다 해서 용도적 다양성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부증성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증성의 내용이라서 자, 다시 책 들어가서 17페이지 부증성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증성의 내용을 보면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형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 옆에 보면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 토지의 희소성이 지속되고, 옆에 보면 지대나 지가가 발생. 그리고 최유효행의 근거, 마지막 옆에 보면 토지 이용의 집약화.
여기까지 밑줄 치고 다음 영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은 길령자에 이을속 잤습니다. 길령자에 이을속. 길령? 길인가요, 선생님? 길령, 이을속. 근데 이 길령이 영원히, 시간이 오래, 약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면 비소모성이 나와 있습니다.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와이퍼도 갈아줘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바퀴도 갈아줘야 되는데 토지는 어떻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격이 오른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불변성.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러면 저는 변한 거죠. 그죠? 변한 거란 말이에요. 티는 안 나지만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어떻다? 안 변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한다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불변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다음으로 보면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이게 표면이 안 깎인다. 약간 그런 말입니다. 표면, 여러분 그 뭐 흙먼지 날아간다고 표면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깎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으로 물리적 측면에서는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모르겠는데 지진이 나도 그게 파괴되는 건 아니죠. 맨 밑에까지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다 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불개성의 성질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속성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영속성의 내용. 첫 번째, 물리적 감가상각. 여러분, 이 감가상각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띠띠빵빵 자동차가 있어요. 앞에 뭘 그릴까요? 삼각별?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어요. 있는데 이 차가 만약에 2억이라고 할게요. 10년 전에 2억이었어요. 10년 전. 여러분, 저 차가 외제차인데 2억짜리가 10년 전이면 지금은 한 3천만 원밖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10년이 지나니까 3천만 원이 지났어요. 오, 1억 7천만 원이 날라갔네요, 여러분. 공중분해된 거예요. 얘 기름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감소되었는데 토지는 어떻다?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논리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 앞에 엔진 싹 다 분해해가지고 오버홀해서 다시 넣고 바퀴 채워넣고 나사 조이면 되죠. 근데 토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빵집처럼 빵을 막 만들어낼 수 없어요. 소보로 빵처럼. 아시죠? 다음으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가 오래됩니다. 여러분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뭐 해지한다, 뭐 환율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지한다 그런 말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가 그만큼 잘 보존된다는 겁니다. 뭐 금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묵혀놓고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번다, 토지는.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는데 여기 이 소득 이득이랑 자본 이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자, 토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상업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대 하겠습니다. 대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를 제가 2010년에 1억을 주고 샀어요. 1억을 주고 사서 거기 뭐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으로 놓고 이제 계속 2025년까지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연말 돼가지고 16억에 팔았어요. 16억에 팔았으면 16억을 팔기 전까지는 계속 월세가 100만 원씩 계속 제 통장에 꼽히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이득이 뭐냐?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에요. 16억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1억 주고 샀으니까 16 빼기 1을 하면 15가 나오죠. 15억이 자본이득인 거예요. 자본이득, 시세 차익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 차익. 그러면 소득이득은 뭐냐? 소득,
월마다 따박따박 꼽히는 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100만 원이 1년에 몇 달이죠? 12개월이죠. 12월 곱하면 1200만 원을 15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았다는 생각만 자체로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15년을 곱해야 된다 하면 얼마나 받았다? 15년 동안 월세를 1억 8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되셔서 이런 좋은 건물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본이득이랑 소득이득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셨을 거라 믿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소유이익이랑 사용이익을 분리한답니다. 소유이익, 사용이익의 분리. 자, 소유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대 제소유입니다. 주거지역 대 최승 소유입니다.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제가 땅을 갖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자, 그러면 저는 한 필지만 있으면 돼요. 한 필지, 대 한 필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필지를 누구 줄까 하다가 동생한테 줬어요. 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줬다고 해서 사용이익이고, 저는 계속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한다. 그러면 제가 동생에게 임대를 준 거죠. 너 월세하고 보증 얼마 해서 며칠 날 따박따박 넣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임대차 시장의 형성 근거가 된다. 영속성이 임대차 시장의 형성 근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속성의 내용 네 번째인데요.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시간이 길다 이 말이에요. 필요나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그런 말이에요. 왜 필요할까? 왜? 보시죠. 부동산을 우리가 살 때 취득을 하고 우리가 아까처럼 자본이득이랑 소득이득을 얻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처분의 기간이 길어요,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15년 동안 든 것도 이것 때문에 들었어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아까 했던 걸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부동산을 보러 가야 되죠. 우리 부동산 보러 가는 거 뭐라 그랬죠? 부동성의 특징에서 임장활동이라 그랬죠. 임장활동해서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 굉장히 깁니다. 하루가 벌써 다 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시간이 길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는, 우리 첫 번째 봤죠? 비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을 위해서 매각을 미룰 수 있다. 매각을 이제 교과서에는, 기본서에는 유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보가 미룬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 98년도에 IMF가 나왔죠. IMF. 그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나오다가 탁 떨어졌어. 그런데 2008년까지 이렇게 쭉 오르다가 2008년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까지는 우리 부동산 가격,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계속 내려왔다고 해도 가격이 올라서 매각을 우리 미룰 수 있다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속성 내용에 밑줄 좀 긋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에 보면 부동산은 물리적 감가상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치 보존력이 우수, 장기 투자를 통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넘어가시고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 이제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임대차 시장의 형성 근거. 옆에 보고 관리의 중요성이 크고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필연화. 이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각을 유보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잘 그으셨죠? 잠깐 그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으시죠. 다 그으셨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펴두시고, 자, 개별성 들어가겠습니다. 개별성은 개자가 낱개자의 달을 별자입니다. 낱개 하나하나마다 다르다.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보니까
첫 번째로 다른 말이 비대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카콜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이다도 좋아해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로 대체할 수 있죠. 근데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이다가 없으면 사이다로 대체가 안 되죠. 토지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비동질성. 성질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질이 다 달라요, 여러분.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모양도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고요. 면적도 달라요. 아셨죠? 두 번째,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는 동일한 게 없어요. 없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여러분, 사람만 봐도 이름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 다른데 어떻게 토지가 같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다음으로, 물리적으로 복수의 동일한 토지도 없다.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풀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봤고, 네 번째,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까 제가 콜라랑 사이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완전한 대체 관계는 성립할 수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땅을 찾더라도 예전 거만큼 못해요. 아셨죠? 가방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랑 똑같이 마음에 든 거 사고 싶어 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옷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 라고 하지만 입을 옷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성의 내용을 볼 텐데 화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는 면적을 적었고 빨간색으로는 가격을 적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림 보면 A구 B동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임야, 전, 다 뭐 많네요. 1,000만 원, 1억 5천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활동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한다. 자, 볼게요. 제가 만약에 4번지 전 400제곱미터짜리 7천만 원짜리를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가면 임장 활동 하러 가죠? 갔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한 1억 정도로 올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토지를 보러 가면 또 이 길로 가야 되죠. 각 기마다 다 다르다 해서 개별화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 같은 상품에는 같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1억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5천만 원짜리 가격이 다 제각기예요. 왜 그렇죠? 보니까 면적도 다 다르고 지목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왜일까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어요. 똑같은 부동산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5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죠? 눈이 앞에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맹지죠. 얘는 또 맹지예요. 똑같은 맹지도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는. 그죠?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든다. 제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 하나인데 개별성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란 같은 상품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토지를 같은 상품을 사고 파는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5천만 원 사고 주고 산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요. 또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대요. 이제 아파트나 땅 같은 거 보러 가면 진짜 5천만 원 주고 산 거 맞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품을 사고 파는데 가격에 영향을 완전히 미쳐버리고 그 다음으로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반대로 생각하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쉽게 보면 살려는 사람이랑 팔려는 사람이 우리 어떻다? 수가 달라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공급된 아파트 호수가 많아서 그래도 조금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데 상가, 공장, 토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균형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셨죠? 그러면 다음 보시면 인접성 봐야 되는데 우리 개별성 밑줄 긋고 인접성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 내용 보시면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 옆에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 그리고 밑에 보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 물건 간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 여기까지 그으시면 되고, 인접성은 밑줄 안 그을 거예요. 인접성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여기 있는 판서 노트만 보셔도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제 설명 잠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구 B동 녹지지역입니다. 여러분 녹지지역 어디에 속하죠? 도시지역에 속합니다. 도관농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싹 다 답입니다. 여러분 인접성, 이웃린, 근접할 점에서 우리 이웃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웃 사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지도 다 연결돼 있고 연속돼 있다 해서 우리 인접성이라고, 제가 연결돼 있다, 연속돼 있다라고 해서 연결성, 연속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토지는 연속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속적이게 그렸죠? 가로로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속적이게 되려면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인접한 토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이는데, 특히 이제 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경계 부분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살짝 여기 높이가 살짝 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 102번지에 농약을 쳤어요, 여러분. 농약을 쳤는데 여기 이 뚝이 살짝 무너졌어요. 그러면 102번지에 친 농약이 101번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겠죠. 높이에 고저가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니까 타고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접한 토지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첫 번째, 부동성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동성에서 우리 얘기했던 게 네 번째에 보면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토지의 외부에서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인접해 있으니까 하나만 좋은 효과더라도 다 좋게 되고 하나만 나쁜 효과더라도 다 나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이제 인문적 특성 들어갈 건데, 우리가 잠깐 내비게이션 잠깐 켜고 우리 어디 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특성 하는데, 네 번째 특성 하는데, 토지의 특성을 하는데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부부연계인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문적 특성을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다고 그랬는데 3개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만 조금 시험에 나와서 제가 좀 이따가 용도의 다양성만 조금 밑줄을 치고 나머지 2개는 여기 판서 노트만 보셔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적 환경에 따라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한다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부증성 할 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할 때 용도적 다양성이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아까 공유수면 매립할 때 봤죠. 아까처럼 그것만 정리하시면 용도적 다양성은 그렇게 깊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분할, 병합의 가능성입니다. 분할, 병합. 한번 분할, 병합 보겠습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내에서 아까 그때 이름 뭐였죠? 이행지 하면 내에서, 아시겠죠? 합필이나 분할이 가능하다. 합필하고 분할이 뭔가 보여야 되는데, A구 B동 1번지랑 2번지 녹지지역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합필, 합할 합자를 뜻하는 거예요. 필지를 합한다 해서 합필이라고 하는데 두 개짜리를, 두 필지를 하나로 합쳤어요. 얘는 획지는 아니에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고 저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합필해서 하나의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답을 분할하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두 필지로 쪼개졌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친다? 합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 가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위치의 가변성. 그러면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는 환경의 위치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사회, 경제적, 행정적으로 뭐다? 움직일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한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적 위치가 변한다. 인구수의 변화. 광역시 이런 거 있죠? 특례시.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 수준이 점점 변해요. 마트 이전. 저희 집도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 살면 마트가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트가 들어오면 뭐가 변한다? 사회적 위치가 변한다. 좀 약간 뭐 명예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위치가 조금 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 동네에서 마트가 들어오면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다음으로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경우는 경제 성장. 우리는 1970년도, 80년도 고도 성장을 했죠. 그때 경제적 변화가 많이 있었을 거고 물가. 붕어빵 얘기해서 또 그런데요. 붕어빵이 1,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물가가 1,000원 올랐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면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될까요? 아시죠? 다음으로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경우 하면 우리 용도 지역의 변화? 한번 우리 용도 지역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 관리, 농림,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있는데 만약에 농림 지역에서 관리 지역으로 변했어요. 제가 딴 산 땅이. 그럼 뭘 해야 돼요? 파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부자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관리 지역으로 변했어요. 근데 관리 지역에서 우리 도시 지역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주, 상, 공, 녹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신했어요. 택지 개발지구로 안 돼요. 보상을 왕창 해준대요. 기분이 좋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고 우리 18페이지에 1번 용도의 다양성 D급 보시면 용도적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밑줄 다 그으셨죠? 여기까지 밑줄 다 그으셨으면 제가 빠르게 부동산학 총론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판서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아시죠? 한번 잘 따라보세요. 우리 총론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부동산학의 이해였어요. 부동산학의 이해. 우리 이해 첫 번째 보면 학문적 성격을 배웠어요. 학문적 성격. 여러분 학문적 성격 기억나세요? 응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종합과학 이런 거 있었죠. 저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여러분? 연구 대상 이랑 접근 방법 배웠죠. 접근 방법. 연구 대상 뭐 있었죠, 여러분? 부동산 활동이랑 부동산 현상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접근 방법 뭐 있었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랑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었죠. 맞죠? 그럼 세 번째. 부동산 활동.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에 뭐 있었죠? 일반 원칙이 있었죠. 그 중에 뭐 있었다? 능률수행 원칙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 중에 능률수행 원칙은 최유효용 원칙이랑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 체계 맞죠? 그 중에 관리업만 뭐가 없다? 기타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이해 끝났으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다시 볼게요. 부동산학의 개념. 학의 개념. 자,
첫 번째 뭐 있었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 했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뭐 있었죠, 여러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본 게 뭐다? 물리적. 두 번째로 알아본 게 뭐다? 세 번째로 경제적. 여러분 경제적 어떻게 배웠죠? 돈을 스스슥 준다 배웠고, 물리적은 연경 공유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 네 번째 법률적. 제 글씨 조금 예쁘죠, 그래도? 법률적 측면 뭐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법률적? 법률적. 자, 볼게요. 법률적 보면 우리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협의 보고 두 번째 준부동산 봤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협의는 뭐 봤어요, 여러분? 토지, 정착물. 제가 토지할 때 지구 표면 그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만큼 있었으면 뭐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 하시겠어요 하면서 뭐 토지에 상하하시고, 그 다음에 정착물은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얘는 종속, 독립, 원칙이 뭐라 그랬죠? 종속, 나무가 종속된다 그랬죠. 예외 독립인 명인방법, 그죠? 명인방법, 등기된 임목, 이런 미분리 과실, 건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준부동산, 얘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등기하는 애들, 등록하는 애들, 기타 애들. 기타는 뭐 있었죠? 어업권 있었죠. 등기는 뭐다? 20톤 이상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었죠. 등록은 누구 기억하자? 국토교통부 기억하자. 국토교통부 애들 누구 있다?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계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럼 다섯 번째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누구 그랬죠? 누구? 토지하고 건물. 걔들 어떻게 쓴다? 감정평가할 때 쓰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을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자, 부동산학의 개념 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분류 보겠습니다. 분류. 분류. 자,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자, 토지의 분류는 어떻게 나눴죠? 첫 번째, 지목, 제가 제일 얘기 들었죠? 28개. 전답 과목 이렇게 나오는 거. 두 번째 뭐 있었죠? 용도지역. 그렇죠? 용도지역. 자,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빈지, 포락지, 법지, 선화지, 필지, 획지, 대지, 택지, 부지, 농지, 임지,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후보지 뭐라고 했죠? 상호간 배려해야 된다. 상호간. 이행지 내에서. 아셨죠? 다음으로 건물.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자, 공동주택. 연, 다세, 기 하면 아파트 5층 이상, 연립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 이하, 다세대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얘는 초과라 그랬죠? 연립은 초과예요, 여러분. 다세대 주택은 이하, 4계층 이하. 알겠죠? 그 기타. 됐고, 단독주택은 보면 단독주택 있고 다중주택 있었어요. 다중. 그리고 다가구. 다가구는 뭐가 있었죠? 19세대 이하.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오랫동안 거주해야 되고 취사시설이 없어야 돼요. 다가구, 공간 있었어요. 고위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분류,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오늘 했던 거 특성 볼게요. 특성. 특성은 첫 번째 자연적 특성이 있었고,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이 있었어요. 이 자연적 특성은 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동성, 두 번째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애들. 자, 세 번째 영속성, 영원하다, 영속성. 네 번째 개별성, 토지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자, 인문적 특성은 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도적, 다양성. 두 번째, 분할, 합필. 의 가능성. 세 번째, 위치의 가변성. 자, 부동성 뭐 있었죠, 여러분? 오늘? 부동성. 임장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임장, 조세 수일. 부증성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오늘 기억하시면 정말 100점 드릴게요. 비탄력. 고무줄처럼 안 늘어난다 그랬어요. 자, 영속성. 소유이익, 자본, 이익, 사용이익. 이런 거 있었죠? 자, 개별성. 뭐든지 다 뭐 시킨다? 개별화 시킨다. 용도적 다양성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 기억하라 그랬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총론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랑 갈 때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된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암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부동산학 총론이었는데 좀 많이 이해되신 표정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저희 이제 다음 시간 다음에는 수요와 공급 파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